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자, 오늘은 미국 내 최고의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우선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인사를 먼저 드리겠고요. 앞으로 약 한 20분 정도 유익한데도 재미있고 재미있는데도 유익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 데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라고요. 그리고 유익하게 보내시라고요. 자,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이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대표적인 미국의 할러데이입니다. 그런데 가족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는 잠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대화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로 간의 부적절한 대화 때문입니다. 자, 탈무드에 따르면요. 사람이 입이 하나인데 귀가 두 개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탈무드를 만든 그 유대인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의 선현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말을 잘하기보다는 말을 잘 들으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A good listener is better than a good talker.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요.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올바른 대화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삼가해야 할 말. 첫 번째,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말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슈를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런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대화를 주제로 시작을 해서 가족 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나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또는 삼촌 조카 이모 조카 이런 사이에서 또는 오랜만에 만난 조금은 가족 친척은 아니지만 교회나 어느 단체의 지인들 이런 사이에서 조금 지나치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다 여기서 발단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를 독립적인 주체로 이제 가족들끼리만 봐서도 그렇습니다. 꼭 무슨 바깥의 지인들 말고도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또는 삼촌 조카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실 서로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자꾸 주지시키려고 어른들이 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야, 다 너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니까 잘 들어. 또는 야, 부모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라고 하면서 내 말을 자꾸 주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뜻을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쁜 의도로 이제 부모나 그 어른 세대들이 그러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면 결국은 의도만 좋고 결말은 안 좋게 그렇게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를 잠깐 생각한 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비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말입니다. 또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 이모나 고모와 조카의 관계, 또는 큰 형과 동생의 관계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삼가해야 할 말. 자, 두 번째,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말. 또는 이제 결혼한 사람을 상대로, 결혼한 자식들을 상대로, 야, 왜 니네들 애 안 나는 거야?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또는 옆집 아들은 좋은 회사에 다녀서 지금 연봉이 얼마라고 하는데, 야,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속 터져 죽겠어. 너는 도대체 취직 언제 할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 다닐 거야? 더 좋은데, 더 연봉 많은데 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너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를 돈을 들였는데 너는 그러고 있어 도대체. 라는 식으로 하는 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예를 들으냐고 조금 극단적으로 과장을 했지만, 이 과장하는 제 화법을 보고 많은 분들은 에이, 나는 그렇게 안 해. 그건 좀 심하다. 나는 그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은 그런 대화법에서 조금은 완화했지만 결론, 내용은 같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 또는 삼촌, 이모가 이런 질문?
뭐 어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어른이 자식을 걱정하고 아랫사람을 걱정하는 그런 입장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이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 그 당사자는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삼가해야 할 말 세 번째. 이거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뭐 많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그래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고부간의 대화는 항상 조심히 해야 한다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명절 후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절 동안 발생한 고부간의 갈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죠. 왜 다른 집 며느리는 전날 미리미리 와서 일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하고 일을 그렇게 돕는데 너는 왜 일찍 와서 돕지 않고 꼭 시간 되면 딱 그때 시간 맞춰서 나타나서 그러냐? 아이고 야 좀 일찍 오면 좋지 않니? 라고 살짝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죠. 그러거나 또는 며느리들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앞서도 뭐 비교하는 말 했어요. 뭐 다른 집 누구는 뭐 이렇게 하죠. 또는 둘째는 어떻고 첫째는 어떻고 그렇게 비교하는 말을 해서 갈등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야, 둘째는 그 미리 한 두세 시간 전에 와서 좀 이거 다 해놨다. 야, 너는 어떻게 시간 딱 돼갖고 요때 오니? 이런 시간으로 지나가는 듯, 실제로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죠. 둘째는 어때고, 셋째는 어때고. 그게 이제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와라라는 말을 하더라도, 야, 이왕이면 좀 두세 시간 좀 일찍 오지 그랬어. 너무 시간 빡 오니까 준비하기가 좀 바듯하다, 야. 이렇게 말하면 좀 난데 그나마. 야, 둘째는 3시간 전에 왔는데 너는 왜 지금 이렇게 누구를 비교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며느리가 하는 일이 서툴러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뭐 하나 뭐 똑 부러지는 걸 못 봐. 그리고 싹 간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근데 넌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그것밖에 못 배웠니? 그렇게 배웠니? 넌 친정에서 이렇게 배웠니?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친정 부모의 탓으로 돌리면 며느리는 이때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폭발합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과거에 그 며느리로서 힘들었던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꼭 그런 시어머니들,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본인도 과거의 그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아예 이렇게 하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며느리에 대해서 뭔가 마땅치가 않으면 아들한테 야, 오늘 너 일찍 못 왔고 오늘 좀 늦게 왔으니까 아들 네가 설거지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선제 공격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아들의 부인, 며느리가 잘됐다 할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 기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시어머니를 도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크레딧만 따고 슬그머니 웃으면서 TV 앞으로 가겠죠. 부인한테 내가 할게. 엄마가 나보고 하래잖아. 하지만 그 부인이 아니에요. 당신 앉아 계시고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며느리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그래 알겠어. 그럼 난 좀 쉴 테니까 좀 수고해 하면서 그 아들은 이제 TV 앞으로 가겠죠. 뭐 하러요? 네, 풋볼 보러요. 제가 왜 지금 아들이 풋볼 보러 TV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해야 할 말입니다. 사실 포인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 그를 격려해주는 말,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칭찬하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어릴 때도 특히 이런 걸 잘하더니 지금까지도 이걸 잘하네, 이런 걸 잘하네 라고 하면서 아들이나 며느리 또는 오랜만에 만난 조카나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오랜만에 만난 동년배나 아니면 약간 윗사람에게는 그때 당신과 함께 했던 어떤 그 일이 정말 좋았고 지금도 종종 그때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기도 합니다 라는 등 그 함께한 그 어떤 세월이 있었던 부분을 꺼내서 말하면서 친족 간에는 내가 그 시간을 잘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족 간에는 서로에 대한 좋았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단, 가족의 과거 또는 현재에 대한 칭찬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금물입니다.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칫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을 슬그머니 데려와서 갖다 놓고 비하하면서 이 사람을 칭찬했다가는 자칫 의외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짝 그 비하했던 그 사람을 내 앞에 이 사람이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거나 하면 나중에 내가 한 말이 뭐 평소에 꼭 존경하는 관계 아니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내가 한 말이 한 바퀴 돌아서 이 사람 귀에 들어가고 내가 비하했던 사람 귀에 들어가고 결국은 또 내 귀에까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면서 살짝 비하하면서 이 사람 칭찬을 하면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내 귀에 들어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려다가 내가 나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없는 사람 얘기는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였을 때 해야 할 말 두 번째, 격려의 말 하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이라면 상대방이 그 처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지는 1년 만에 만난 상대방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많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그래, 1년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왔던 그 애인은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돼요. 어찌 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아니 그럼 1년 동안 지냈던 일을 어떻게 지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적인 얘기 빼고 대화하면 너무 무미건조한 얘기밖에 할 수 없을 텐데 이게 말이 되나? 네, 사실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사적인 질문은 살짝씩 들어갈 수만 있지만 다짜고짜 1년 만에 만났는데 앉아가지고 그래 잘 지냈어? 야 그래 지난번에 그 애인은 어떻게 됐냐?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친척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의 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먼저 사생활을 캐 묻는 결례를 저지르는 대신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상대가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내면 그때 응수를 먼저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너는 아마 그때도 잘 헤쳐나갈 줄 알았어. 또는 너는 그 사람하고 잘 지내지만 지금 잘 안 됐다니 너가 아마 좀 알아서 좋은 판단을 했을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좋은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그동안에 겪은 얘기가 나온다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아마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널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기 있길 바란다. 그래서 어떤 좋은 플랜은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건데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얘기해 라는 식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격려의 말로 분위기를 먼저 조성시킨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약간 사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그때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짜고짜 처음부터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해야 할 말 세 번째, 고마움 표현하기입니다. 이 명절 연휴, 이 피곤함으로 예민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피곤함을 표현하는 일보다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내어 보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여러 명 모였다고 이제 막 음식을 많이 이제 준비를 했더니 아이고 엄청 피곤해. 허리야. 이런 식으로 살짝 나를 표현하기보다는 살짝 어찌 보면 생색내는 거죠. 주인, 호스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고생했어. 좀 돕느냐고 고생했어. 설거지 하느냐고 고생했지. 음식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먼저 좀 했는데 그 외에 부족한 부분 이렇게 다 같이 또 추가로 준비하느냐고. 애썼어. 이제 나머지는 내가 치울 게 힘들었어. 고생했어. 라는 얘기를 하면 나는 했는데 두세 개 한 사람한테 고생했다, 힘들었지 한다면 내가 올라가는 거죠. 두세 개 한 사람한테 수고했다라는 얘기는 나는 훨씬 더 고생했다, 훨씬 더 그러니까 나는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힘들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고생했어, 피곤하지, 고맙다라는 말로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라는 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이건 속담처럼 반대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족이나 교회 사람들, 또는 단체 동료들 또는 친한 지인들 등등이 이제 오랜만에 많이 모였을 때 천냥빚을 지지 않고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말, 해야 하는 말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를 즐기더라도 유래 정도는 알고 즐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을 한 4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딱 403년 전인 1620년 9월 16일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비롯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그 심한 박해를 피해서 당시 그 와인을 운반하던 화물선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미국으로요. 석 달에 걸친 오랜 항해 끝에 12월, 추운 겨울이죠. 12월, 북아메리카 동부의 어느 한 연안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곳은 지금의 그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청교도들은 그해 겨울 추위와 괴혈병 등으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농사법을 차차로 익히면서 정말로 이제 차차로 이곳에서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넘길 수도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다음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첫 번째 맞은 가을이죠. 풍성한 곡식을 그때 처음으로 추수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에 대한 감사 기도와 축제를 3일 동안 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옥수수 등 추수한 작물과 칠면조, 터키 등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후 1680년대 초까지 뉴 잉글랜드 지방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터키 고기를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공식 행사로 지켰습니다. 이후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것이 영국의 관습이다라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일시 폐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그런데 이제 그 후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추수감사절을 앞당겨달라라고 많은 부탁을 한 상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추수감사절을 앞당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넷째 주 목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응? 그게 그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몇 년에 한 번은요 11월에 목요일이 우연찮게 5번이 있는 경우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넷째 주 목요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런 큰 빅 디퍼런스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 상인들의 기업하시는 분들의 또는 관련 상품을 판매 제조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미국인들은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터키 고기와 옥수수빵 그리고 호박파이 등을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추수감사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지금 캐나다에서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죠?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났죠? 그리고 영국은 8월 1일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면 한국 이제 교회에서 주최로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 일요일에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국에서 또 일부 교회에서는요, 미국의 전통절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보너스 뉴스 하나 전합니다. 보너스 뉴스.
땡스기빙 데이는 왜 그때는 터키를 먹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추석에 송편이 빠지지 않듯이 추수감사절이면 미국에서는 이 오븐에 구운 칠면조, 이 터키 구이가 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땡스기빙 데이를 터키 데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매년 약 5천만 마리의 칠면조, 이 터키가 추수감사절에 소비된다고 합니다. 참 안 됐어요. 5천만 마리. 유래는 이렇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는 터키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당시 플리머스 그 식민지 책임관이던 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남긴 첫 추수감사절 그 기록에는요, 야생 가금류와 사슴을 잡아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를 잡아먹었다가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야생 가금류가 물론 터키일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훨씬 당시에 흔했고 또 사냥하기도 쉬웠던 무슨 야생 오리나 야생 거위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이 터키가 추수감사절 그 테이블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네, 이 터키는 이건 미국이 원산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 미국 건국과 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명절인 만큼 미국이 원산지인 소위 미국 토종 가금류인 그 칠면조를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학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그 가금류라는 것은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금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터키나 또는 치킨 또는 오리 또는 새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이제 아셨죠? 사실 그 터키 칠면조와 함께 추수감사절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그 펌킨 파이의 재료인 호박, 그 호박이나 또는 크랜베리 소스도 많이 먹잖아요. 그 크랜베리 소스에 들어가는 그 크랜베리도 사실은 미국이 원산지이거나 아니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메뉴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생이 아닌 그런데 이제 식용으로 사육된 그 터키는요, 평균 무게가 약 15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8kg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게. 크기는 이제 알기 쉽게 비교를 하자면 한국에서 이제 통닭으로 튀겨지는 그 치킨이 대략 500 내지 950g 정도가 되니까 터키는 일반적인 치킨의 약 한 6배가 훌쩍 넘는 그런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많이 드실 테니까 이미 잘 아시겠고요.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보내드리는, 보통 제가 이제 보너스 뉴스를 많이 보내드리는데 보너스에 더해드리는 보너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는 특급 보너스를 잠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특급 보너스 지금 꼭 들으셔야 돼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간단한 이 특급 보너스 얘기를 들으시면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정말 소위 말해서 아는 척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시죠. 스포츠 얘기인데요. 그런데 스포츠 나는 스포츠 안 좋아해. 더더군다나 풋볼, 난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풋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몰라 하시는 분들도요, 나중에 자녀분들이나 지인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요거 하나만은 간단히 알아놓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알려드리는 우리 구독자님들만 위해서 제가 만든 특급 보너스입니다. 자, 매년 땡스기빙 데이에는요, 스포츠 중에서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풋볼 경기가 반드시 3경기 중계됩니다. 이 중에 2경기에 있어서는 항상 한 팀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땡스기빙 데이에는 미국의 프로 풋볼 팀 가운데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팀과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반드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머리 아프세요? 그 팀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년 땡스기빙 데이에는 어떤 풋볼 2팀은 항상 반드시 경기를 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수십 년 동안 일종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에 터키를 먹는 전통이듯 이것도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에 터키를 먹는 전통처럼 이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달라스 카우보이스 이 풋볼 팀이 각기 상대팀을 하나 선정해서 경기를 한다라는 것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시작한 것은요,
두 팀 가운데 우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1934년 오하이오주 폴트마우스라는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풋볼팀 폴트마우스 스파르탄이라는 팀을 조지 리차드라는 사람이 매입합니다. 지금 이름 같은 거 기억하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스토리,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팀의 연고 지역을 디트로이트로 옮기고 팀 이름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로 바꿨습니다. 삼성 라이온스 아닙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당시 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이 팀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 조지 리차드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다들 하루 쉬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던 그 땡스기빙 데이에 선수들을 설득해서 경기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리차드스는 즉시 NBC TV 방송국으로 가서 전국 94개 NBC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땡스기빙 데이에 풋볼 경기를 중계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NBC TV는 이를 받아들여서 드디어 중계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땡스기빙 데이에 풋볼 경기가 중계된 첫 해가 바로 1934년이었던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홈 경기로 치른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자, 이는 곧 대박을 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그 미국인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풋볼 경기를 틀어놓고 즐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2년이 흘러서 이제 1966년 또 다른 풋볼팀인 달라스 카우보이스도 당시 단장이었던 텍스 슈람이라는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자기 팀도 이 땡스기빙 데이에 경기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 두 개 팀이 매년 땡스기빙 데이에 경기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두어야 할 점은요. 이름 같은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두 팀이 서로 맞상대가 되어서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고요. 이 두 팀이 매년 맞상대할 팀을 선정해서 초청해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시간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대 어떤 팀. 이게 이제 동부 시간으로 낮 12시 30분. 기억하십시오. 동부에 계신 분들은 낮 12시 30분, 그리고 서부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에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난 후인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 서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에 달라스 카우보이스 대 어떤 초청된 어떤 팀의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은 첫 번째 치루어지는 그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주관이 된 그 경기를 에피타이저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부터는 요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땡스기빙 데이에 경기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에피타이저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홈팀으로 치르는 그 경기를 메인 메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에피타이저와 메인 메뉴가 있는데 그럼 디저트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프로풋볼 사무국이 나섭니다. 이제 프로풋볼 사무국은 NFL 사무국은 이들 두 경기가 끝나고 난 후인 동부 시간으로 8시 20분, 서부 시간으로 오후 5시 20분에 매년 두 개의 다른 팀을 번갈아 가면서 선정해 경기를 치르게 하고 이 경기를 디저트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셨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알게 되셨으니까 많이 보시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많이 즐길 수 있게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땡스기빙!